어젯밤 형부의 셔츠 단추가 제 손끝에 걸렸습니다. 단추 하나가 바닥에 굴러가는 소리를 들으며 저는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 소리만으로도 심장이 2번, 3번 더 뛰었습니다. 이야기의 시작이 불편하시겠죠. 그 불편함이 진실을 가리면 안 됩니다. 계속 듣고 싶으시다면 지금 구독과 알림을 눌러주세요. 놓치면 안 되는 밤이 시작됩니다. 비가 유리창을 때리던 그날, 저는 우산을 접으며 현관에 섰습니다. 형부는 젖은 셔츠 위에 마른 수건을 턱에 걸친 채 서 있었습니다. 저는 눈을 피하려다가 이상하게도 더 가까이 서게 되었습니다. 손등에 묻은 물기를 털면서 말했습니다. 오늘은 잠깐 들른다고 했었죠. 그런데 생각보다 늦었네요. 형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괜찮습니다. 비가 이렇게 쏟아지는데요. 마른 티셔츠가 어디 있었더라. 잠깐만요. 그는 장롱문을 열며 등을 제 쪽으로 돌렸고 저는 등 근육이 셔츠에 붙어 움직이는 것을 보았습니다. 천이 비에 젖어 피부에 밀착되어 움직임이 곧 숨결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시선을 옮기려 했지만 그 움직임이 제 눈을 붙잡았습니다. 형부가 티셔츠를 내밀었습니다. 이거라도 먼저 걸치세요. 감기 들면 큰일입니다. 저는 티셔츠를 받아들며 저도 모르게 손가락으로 셔츠 자락을 스쳤습니다. 얇은 면 섬유의 촉감이 손끝에 남았습니다. 저는 그 감촉을 떼어내려는 듯 손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거실의 공기는 따뜻했습니다. 스탠드 조명이 낮게 깔려 있었고 젖은 비냄새와 세제 향이 어색하게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머리카락에서 떨어지는 물방울을 티셔츠로 눌러 닦았습니다. 티셔츠가 제 피부에 스며들며 온도가 바뀌었습니다. 이 밤은 길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형부는 늘 절제하는 사람이었고 저는 그 절제를 믿었습니다. 누군가에게 기대어 울어도 선을 넘지 않는 사람. 저는 그렇게 믿었습니다. 문득 예전 겨울이 떠올랐습니다. 언니의 병실. 형부가 언니의 손을 감싸며 말하던 목소리. 저는 그때 언니의 얼굴을 보지 못했습니다. 얼굴을 보면 무너질 것 같아서 오히려 창밖의 하얀 눈만 바라봤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형부의 말수가 더 적어졌다는 걸 알았습니다. 말의 여백이 커질수록 침묵의 온도는 이상하게도 따뜻했습니다. 그 따뜻함이 오늘 밤 위험하다는 걸 알면서도 저는 현관에서 한 발 더 들어왔습니다. 형부가 물을 건넸습니다. 손이 닿을 듯 말 듯 컵의 가장자리를 서로 잡았습니다. 유리의 차가움과 손등의 미열이 동시에 느껴졌습니다. 저는 의자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내일은 이른 시간에 나가야 합니다. 그 전에 할 얘기가 있어요. 형부의 눈동자가 조용히 제 얼굴을 찾았습니다. 듣겠습니다. 천천히요. 저는 숨을 고르며 말을 꺼냈습니다. 언니의 유품 정리를 하다가 상자를 하나 찾았습니다. 봉투에 내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언니 글씨로. 형부의 손목 힘이 미세하게 달라졌습니다. 컵이 아주 작게 소리를 냈습니다. 뭐가 적혀 있었나요? 읽는데 시간이 걸렸습니다. 문장 사이사이가 마치 이 밤의 정전처럼 끊어졌거든요. 그런데 마지막 줄에서 숨이 멈췄습니다. 언니가 형부에게 미안하다고 했어요. 저를 부탁한다고도 했고요. 형부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 말의 여백이 다시 커졌습니다. 저를 바라보는 눈빛이 흔들리는 건 아니었지만 확실히 깊어졌습니다. 부탁이라 언니가 그랬군요. 저는 웃으려다 그만뒀습니다. 부탁이라는 단어가 너무 따뜻해서 오히려 손이 떨렸습니다. 따뜻한 말이 칼이 될 때가 있잖아요. 부탁인 줄 알았는데 사실은 족쇄였다는 걸 알게 될 때. 형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당신은 언니의 동생입니다. 그 사실 하나로도 제 삶의 방향이 정해졌습니다. 그 방향에서 벗어나면 많은 것이 무너집니다. 저는 컵을 내려놓았습니다. 탁자 위의 물방울이 둥글게 맺혔습니다. 언니가 저를 부탁했다면 제가 살아있는 동안 계속 부탁받는 사람으로 남아야 할까요? 아니면 스스로 걸어야 할까요? 팔꿈치가 탁자에 스치며 작은 마찰음을 냈습니다. 저는 손바닥을 모아 깍지를 껴보았습니다. 손가락 사이로 체온이 오가는 느낌이 이상하게도 안정감 있었습니다. 안정감은 늘 위험을 부르죠. 방심하게 하니까요. 형부는 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제게 가장 나쁜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오늘 밤 당신이 울음을 참지 않는 겁니다. 제가 그걸 보면 저는 못 본 척을 못합니다.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울지 않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대신 말했습니다. 제 이름을 부르며 다정하게 말하지 말아주세요. 다정은 잘못된 길을 환하게 밝혀주니까요. 그의 목젖이 움직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다정하지 않겠습니다. 말끝이 닿기도 전에 전등이 한 번 깜빡였습니다. 바깥에서 천둥이 멀리 울렸습니다. 그 사이 형부의 셔츠 단추 중 하나가 느슨하게 매달려 있었습니다. 저는 시선을 피해 컵을 정리하다가 그 단추를 손끝으로 스쳤습니다. 실밥이 살짝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툭 바닥으로 단추가 떨어졌습니다. 그 소리에 제가 먼저 움찔했습니다. 형부도 동시에 바닥을 봤습니다. 단추는 소파와 러그 사이로 굴러들어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반사적으로 숙여 손을 뻗었습니다. 비의 냄새, 세제의 향, 체온의 기류가 얽혔습니다. 옷감이 살짝 스쳤습니다. 숨이 아주 가까운 어둠 속에서 흔들렸습니다. 우리는 동시에 손을 멈추고 동시에 고개를 들었습니다. 거리가 가깝다는 걸 깨닫는데 시간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어디에도 닿지 않으려는 사람처럼 등을 곧게 세웠습니다. 형부의 눈동자에 제가 반사되어 보였습니다. 흐릿했지만 분명히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속삭였습니다. 여기서 멈추면 우리는 살 수 있나요? 형부는 대답이 느렸습니다. 그러나 결국 또렷했습니다. 멈추면 삽니다. 다만 그 이후의 밤은 길어질 겁니다. 그때 현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비에 젖은 발자국이 문틈으로 스며드는 것 같았습니다. 형부는 문 쪽을 바라보며 낮게 말했습니다. 이 시간에 누가? 초인종은 다시 눌렸습니다. 이번에는 길게. 저는 동작을 멈췄습니다. 형부가 걸어가 문을 열었고 저는 소파 옆에 조용히 섰습니다. 문 밖에는 같은 아파트 라인의 이웃이 서 있었습니다. 검은 우산을 접으며 미묘하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비가 새는지 윗집 배관 점검이 필요하다고 해서요. 잠깐만 확인해도 될까요? 형부는 조심스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숨을 고르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이웃의 시선이 제 발끝에서 시작해 소파 옆 러그 위로 천천히 이동했습니다. 그 시선이 멈춘 곳은 사라졌다고 생각했던 작은 단추였습니다. 러그 끝에 반쯤 숨은 젖은 단추 하나. 이웃이 말했습니다. 오늘 비가 정말 많이 왔네요. 그런데 이 시간까지 손님이 계시네요. 저는 미소를 지었고 목이 잠겼습니다. 네, 비가 멈출 때까지만요. 이웃은 발을 들여놓지 않았지만 시선은 충분히 들여왔습니다. 저는 알았습니다. 오늘 밤의 모든 기류는 이미 다른 사람의 눈에 흔들렸다는 것을. 문이 닫히는 순간 초인종의 잔향이 손등의 체온과 섞였습니다. 형부는 낮게 물었습니다. 괜찮습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마음속에서는
어떤 문이 삐걱이며 열렸습니다. 바람이 스며드는 그 문틈 사이로 오래된 사진 한 장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언니와 형부 그리고 제 그림자. 사진 속에서 저는 늘 한 발 뒤에 있었습니다. 뒤에 서 있는 사람은 언제든 앞사람을 밀 수 있다는 사실을 그때는 몰랐습니다. 저는 러그 끝에서 단추를 주었습니다. 손바닥에 올려놓고 보니 가장자리에 미세한 긁힘이 있었습니다. 실밥이 아직 붙어 있었습니다. 작은 것 하나가 밤 전체의 무게를 증명할 수 있다면 아마 그것은 이런 모양일 겁니다. 형부는 말했습니다. 그 단추를 제게 주세요. 제가 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여기까지로 하죠. 저는 단추를 건네려다 멈췄습니다. 무언가에 마음이 걸렸기 때문이었습니다. 작은 긁힘, 젖은 표면, 그리고 제 손바닥에 남은 원형의 흔적. 저는 보란 듯이 단추를 손가락으로 굴려보았습니다. 굴러가는 동안 단추는 아주 작게 빛났습니다.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 단추 제가 가지고 있어도 될까요? 혹시 잃어버릴까봐요. 형부는 잠시 제 눈을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은 두 가지 다른 언어를 말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는 멈추자, 다른 하나는 잊지 말자. 결국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지고 계세요. 밤이 깊어지자 빗소리는 더 부드러워졌습니다. 우리는 소파의 서로 다른 끝에 앉아 같은 침묵을 나눴습니다. 침묵은 이상하게도 말보다 뜨겁고 말보다 오래 남았습니다. 저는 손바닥을 펼쳐 단추를 다시 보았습니다. 금속의 차가움이 식어 체온이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저는 마음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언니, 저는 오늘 선을 넘지 않았습니다. 다만 선의 모양을 바꿨습니다. 둥글고 작은 단추의 모양으로. 밤새 내린 비가 새벽까지 길게 이어졌습니다. 창밖은 젖은 골목의 전등 불빛이 반사되어 물결처럼 흔들렸습니다. 저는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며 손바닥에 남은 단추의 차가움을 계속 느꼈습니다. 작은 원형 금속이 이렇게 무겁게 남을 줄 몰랐습니다. 아침 무렵 형부는 부엌에서 조용히 커피를 내리고 있었습니다. 검은 머리카락에 몇 가닥의 흰빛이 더해져 있었고 어깨선은 여전히 반듯했습니다. 그 모습이 오히려 제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절제하는 모습이 오히려 욕망을 더 짙게 불러냈으니까요. 어제는 늦게까지 죄송했습니다. 제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형부는 고개를 저으며 커피잔을 제 앞에 밀어주었습니다. 어제는 우리 둘 다 조심했으니까 괜찮습니다. 그 목소리는 낮고 단단했지만 눈동자는 단단하지 않았습니다. 미묘하게 떨리고 있었죠. 저는 커피잔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뜨거운 김이 얼굴에 닿았습니다. 그 순간 언니의 목소리가 기억 속에서 겹쳐 들려왔습니다. 우리 집은 내가 있어 다행이야. 언니가 병실에서 제 손을 잡으며 했던 말. 하지만 그 다행이라는 말이 지금은 족쇄처럼 들렸습니다. 형부의 손목에는 작은 상처가 있었습니다. 유리병에 긁힌 듯한 얇은 자국. 저는 무심코 물었습니다. 손목은 언제 다치셨어요? 형부는 잠시 말을 고르다 대답했습니다. 어제 아니 며칠 전. 배관 손보다가 생긴 겁니다. 말끝이 살짝 어긋나는 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괜히 그 상처에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붉은 선이 아직 아물지 않았는데 그 선이 마치 우리 관계의 경계 같았습니다. 금방 다칠 것 같지만 동시에 더 벌어질 수도 있는. 그때 초인종이 또 울렸습니다. 이번엔 낮 시간. 어제의 이웃이 다시 서 있었습니다. 검은 우산 대신 클립보드를 들고 있었죠. 배관 점검이 오늘이라서요. 잠깐 들어가도 될까요? 형부는 당황하지 않은 듯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 눈빛에는 분명 긴장이 스쳤습니다. 이웃의 눈길이 잠시 제 손으로 향했습니다. 손 안에 아직도 단추가 쥐어져 있었거든요. 저는 얼른 손가락을 오므려 감췄습니다. 이웃은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어제는 비 때문에 정신이 없었죠. 그런데 신기하네요. 러그 옆에 있던 단추 원래 그 집 러그는 늘 깔끔했는데 그 말투가 이상하게 묘했습니다. 질문 같으면서도 이미 답을 아는 듯한. 형부는 단호하게 말을 잘랐습니다. 점검하시죠. 그 목소리는 평소보다 날카로웠습니다. 저는 순간 숨을 멈췄습니다. 형부의 날카로움은 드물었기 때문입니다. 이웃이 부엌 쪽 배관을 확인하는 동안 저는 거실에서 단추를 손바닥에 꼭 쥐고 있었습니다. 차가움이 사라지고 체온이 스며드는 그 순간 단추가 증거처럼 느껴졌습니다. 어제의 순간을 증명하는 작은 금속. 그것을 잃으면 어쩌면 기억까지 부정될 것 같았습니다. 이웃이 돌아서며 웃었습니다. 큰 문제는 없어 보이네요. 그런데 밤마다 소리가 들려요. 발자국 같은. 혹시 아랫집에서 올라오나요? 저는 순간 심장이 덜컥했습니다. 발자국. 어젯밤 러그 옆에서 멈췄던 우리 둘의 호흡이 떠올랐습니다. 형부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아랫집은 공실입니다. 이웃은 의미심장한 눈빛을 남기고 돌아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순간 집안 공기는 더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저는 단추를 주머니 속에 넣었습니다. 들킬 수 없는 비밀처럼. 저녁 무렵 저는 언니의 방을 정리하기 위해 다시 옷장을 열었습니다. 오래된 블라우스가 여러 벌 걸려 있었고 주머니 속에는 단추가 몇 개 더 들어 있었습니다. 그중 하나는 제가 손에 쥐고 있던 단추와 똑같이 생겼습니다. 형부, 이 단추 같은 거네요? 제가 묻자 형부의 눈빛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그건 오래전 것일 겁니다. 그는 말을 얼버무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같은 단추가 두 개 있을 리 없다는 걸. 그 순간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전 남편이었습니다. 내 집 앞에 와 있다. 잠깐 나오지. 화면에 뜬 이름만으로도 저는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그가 왜 이 시간에 여기 앞에 있는지. 저는 형부를 바라봤습니다. 형부는 무표정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가지 마세요. 지금은. 그 말투는 차갑고 단단했습니다. 그런데도 그 안에는 묘한 불안이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어제 떨어진 작은 단추 하나가 오늘은 이미 더 큰 파문이 되어 번지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내일은 더 깊은 균열이 올 거라는 걸. 저녁이 깊어갈수록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전 남편의 이름이 휴대폰 화면에 떠올랐을 때 심장이 두 번 크게 내려앉는 느낌이었습니다. 형부는 고개를 저었고 저는 떨리는 손끝으로 전화를 거절했습니다. 그 순간 거절음과 함께 문 밖에서 낯익은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휴대폰 속 이름이 현실의 그림자처럼 겹쳐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현관 너머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 안에 있지? 대답 안 해도 알아. 낮고 무겁게 깔린 음성이 벽을 울렸습니다. 형부는 단호하게 문 앞에 서서 말했습니다. 돌아가십시오. 여기는 당신이 올 곳이 아닙니다. 저는 소파 옆에 앉아 손바닥의 단추를 꼭 쥐었습니다. 차갑던 금속이 점점 덥게 달아올랐습니다. 마치 심장이 손에 옮겨붙은 듯 했습니다. 한참 뒤 발소리는 멀어졌지만 공기는 풀리지 않았습니다. 형부는 창문을 닫고 커튼을 당겼습니다. 그제야 작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오늘은 아무 일 없던 것처럼 지내세요. 제가 있습니다. 그의 말은 보호였지만 동시에
더 큰 족쇄처럼 들렸습니다. 저는 알았습니다. 누군가의 보호를 받는다는 건 그만큼 또 다른 시선에 노출된다는 의미라는 걸. 며칠 뒤 형부의 회사 동료가 찾아왔습니다. 중년의 남성이었고 수트 차림에 다소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집에 계셨군요. 잠깐 이야기 좀 나눌 수 있을까요? 그는 형부와 제가 함께 있는 것을 확인하더니 미묘하게 눈썹을 치켜 세웠습니다.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 퇴근길마다 누군가 같은 라인에서 기다린다더군요. 형부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쓸데없는 말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동료의 눈빛은 이미 의심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불길을 삼켰습니다. 소문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무섭게 다가올 줄은 몰랐습니다. 눈으로만 서로를 확인하던 순간조차 누군가가 지켜보고 있었다는 뜻이니까요. 그날 밤 형부의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계단참에 놓인 작은 종이봉투를 발견했습니다. 봉투 위에는 제 이름이 적혀 있었고 그 안에는 작은 USB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손끝이 떨렸습니다. 집에 돌아와 열어보니 녹음 파일이 들어 있었습니다. 낯익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왜 그 사람 집에 있던 거야? 내가 아직도 모르겠어? 너희 둘 다 들켜. 전 남편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이어지는 낮고 흐릿한 다른 음성. 단추는 이미 없어졌어. 하지만 흔적은 남았어. 저는 숨을 거칠게 몰아쉬었습니다. 목소리의 주인공이 누구인지 분명히 구분할 수 없었습니다. 형부일 수도 아니면 또 다른 사람이었을 수도 있었습니다. USB를 쥔 제 손이 떨렸습니다. 형부가 거실에 앉아 신문을 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차마 그 파일을 틀었다는 사실을 말하지 못했습니다. 대신 조용히 USB를 서랍 깊숙이 밀어 넣었습니다. 하지만 귀에는 여전히 그 문장이 맴돌았습니다. 단추는 이미 없어졌어. 하지만 흔적은 남았어. 밤이 깊자 창밖에서 또다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발자국은 계단을 오르락 내리락 하다가 멈췄습니다. 저는 커튼 틈으로 내다봤습니다. 어제의 이웃이었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그 눈빛은 분명했습니다. 그는 휴대폰을 귀에 댄 채 웃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언제까지 숨길 수 있을까? 저는 커튼을 닫으며 손바닥을 쥐었습니다. 그 안에 단추는 없었지만 여전히 둥근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 흔적이 사라지지 않는 한 이 비밀도 사라지지 않을 거라는 걸 알았습니다. 전 남편의 그림자가 떠난 뒤에도 불안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짙게 번졌습니다. 며칠 동안은 조용했지만 그 조용함이 더 불길했습니다. 저는 언니의 옷장에서 나온 단추를 다시 꺼내 손바닥에 올려놓았습니다. 두 개의 단추. 하나는 젖어 있었고 하나는 오래된 옷에서 나온 것. 그런데 둘은 너무나도 닮아 있었습니다. 마치 서로 다른 날에 떨어졌지만 같은 순간을 증명하려는 듯. 형부는 말없이 그 단추들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빛은 감추려 했지만 무언가를 알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이 단추, 왜 같은 걸까요? 제가 조용히 묻자 형부는 한참을 침묵하다 대답했습니다. 옛날에 언니가 직접 달아준 겁니다. 제 셔츠에 같은 단추가 몇 개 남아 있었을 겁니다. 말은 자연스러웠지만 목소리 끝은 미세하게 갈라졌습니다. 그날 저녁, 전 남편이 집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너 왜 그 집에 그렇게 드나드니? 그는 담배를 밟으며 소리쳤습니다. 설마 내 언니 남편이랑 뭔가 있는 건 아니겠지? 그 말이 번개처럼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저는 반사적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그런 거 없어. 하지만 목소리는 떨렸고
그 떨림은 부인보다 더 큰 고백처럼 들렸습니다. 형부가 뒤늦게 나타났습니다. 그는 전 남편과 마주섰습니다. 이 시간에 여기서 뭐 하십니까? 돌아가시죠. 전 남편은 비웃듯 웃었습니다. 형부님, 사람들 눈은 못 속입니다. 이미 다들 수군거려요. 밤마다 같이 있는 걸 본 사람도 있고. 그 말에 형부의 눈빛이 싸늘해졌습니다. 지어내는 말 함부로 하지 마십시오.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소문은 이미 자라나고 있었고 그 소문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건 누군가 믿는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며칠 후 회사 동료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그는 저를 따로 불러내며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사실 언니가 돌아가시기 전 형부와 자주 병원에서 다퉜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아시나요? 그 순간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언니와 형부가 다퉜다니. 그 사실은 처음 듣는 이야기였습니다. 무슨 이유였죠? 동료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자세히는 모릅니다. 하지만 병실 앞에서 큰 소리가 난 걸 들은 간호사도 있었어요. 저는 머리가 어지러웠습니다. 형부와 언니가 다투었다는 사실, 그리고 언니가 남긴 봉투에 쓰인 부탁이라는 단어. 모든 것이 다시 흔들렸습니다. 그날 밤 USB 속 또 다른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낮은 목소리 하나가 들렸습니다. 너는 모를 거야. 그날 병실 문이 닫힌 후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리고 잠시 침묵 뒤 또렷한 한마디. 단추 하나가 떨어졌어. 저는 전율이 온몸을 타고 흘렀습니다. 단추. 다시 단추였습니다. 왜 모든 흔적이 단추로 이어지는 걸까요? 손바닥에 올려둔 2개의 단추가 마치 저를 조롱하듯 반짝였습니다. 형부는 거실에서 여전히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침묵은 어쩌면 답일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묻지 못했습니다. 묻는 순간 돌이킬 수 없는 문이 열릴 것 같았으니까요. 창밖에는 이웃의 그림자가 보였습니다. 불 꺼진 집 앞에서 그가 휴대폰을 들고 있었습니다. 화면의 불빛이 그의 얼굴을 비추었고 저는 그 입술이 천천히 움직이는 것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봤어. 난 다 봤어. 그 순간 심장이 얼어붙는 듯 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예감이 벼락처럼 내려앉았습니다. 밤은 점점 더 길어졌습니다. 형부의 집 주변은 이제 누군가의 눈과 귀로 가득한 듯 했습니다. 현관문을 나서는 순간마다 저를 따라붙는 시선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전 남편인지, 이웃인지, 아니면 회사 동료인지 분간할 수 없었습니다. 며칠 후 경비실에서 우연히 영상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형부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관리인이 작은 모니터를 보여주었습니다. 사모님, 이거 혹시 보셔야 할 것 같아서요. 어제 새벽 영상인데. 영상 속에는 제가 서 있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비에 젖은 머리카락, 떨리는 손. 그런데 이상한 건 형부의 그림자가 옆에 있었다는 겁니다. 두 사람의 모습은 CCTV 사각지대에 걸쳐 있었고 얼굴은 보이지 않았지만 두 사람이 아주 가까이 있었다는 건 분명히 보였습니다.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그 영상만으로도 충분히 오해를 불러올 수 있었습니다. 관리인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혹시 이거 따로 가져가실래요? 제가 말은 안 하겠습니다만.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그냥 지워주세요. 하지만 지워진 화면보다 더 선명하게 제 마음에 각인된 건 바로 그 순간의 거리였습니다. 집에 돌아오니 전 남편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제 눈치를 보며 웃었습니다. 내가 뭘 했어. 이제 다 증거가 남아. CCTV까지 있으니
발뺌 못해. 저는 분노와 두려움이 동시에 치밀어 올랐습니다. 당신은 뭘 원하는 거야? 그는 낮게 웃으며 속삭였습니다. 간단하지. 다시 내 곁으로 와. 그러면 아무 말도 안 하지. 그 목소리는 오히려 차갑게 들렸습니다. 거래처럼 들렸으니까요. 저는 고개를 세차게 저으며 말했습니다. 나는 이미 그 집의 가족이에요. 언니의 가족이고 형부의 가족이기도 해요. 제 말 끝에 스스로 놀랐습니다. 형부의 이름을 그렇게 불러선 안 되었는데 그 한마디가 제 안의 진심을 드러낸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형부의 방 책상 위에서 작은 비닐 봉투를 발견했습니다. 안에는 단추와 함께 짧은 종이가 들어 있었습니다. 섬유 흔적이 동일. 짧은 문장이었지만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병원에서 언니가 입던 블라우스의 단추와 형부의 셔츠 단추가 같은 세트라는 사실. 그리고 거기에 묻어있던 섬유가 두 옷에서 모두 발견됐다는 결과. 저는 손끝이 차갑게 굳어갔습니다. 단추는 단순한 장식이 아니었습니다. 흔적이었고 증거였고 연결고리였습니다. 형부는 뒤늦게 방에 들어왔습니다. 저를 보자마자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건 보지 마세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왜 숨기셨어요? 언니와 다투셨던 게 사실입니까? 그날 정말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형부는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길고 무거운 침묵 끝에 그는 고개를 떨구며 말했습니다. 제가 설명할 수 없는 일이 있습니다. 하지만 믿어주셔야 합니다. 진실은 아직 다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그 말은 믿음을 요구했지만 동시에 더 깊은 의심을 불러왔습니다.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이제는 단추 하나가 아니라 모든 것이 흔들리고 있다는 걸. 그날 새벽 다시 발자국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번에는 계단 아래서 들려왔습니다. 저는 커튼을 젖히고 아래를 내려다봤습니다. 전 남편이 이웃과 함께 서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작은 종이봉투를 주고받고 있었습니다. 봉투 안에서 반짝이는 금속이 잠깐 보였습니다. 단추였습니다. 저는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단추가 또 하나, 몇 개가 더 있는 걸까요? 그리고 그 단추들은 모두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숨기려는 진실은 이미 다른 누군가의 손에 들어갔다는 걸. 새벽녘 책상 위에 놓아둔 비닐봉투가 눈에 밟혀 도저히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형부는 여전히 거실에서 등을 곧게 세우고 앉아 있었고 저는 방 한 구석에서 봉투 속 단추와 쪽지를 다시 꺼내 손바닥에 올려두었습니다. 섬유 흔적이 동일. 짧은 문장이었지만 그 뒤에 숨은 이야기는 길고도 깊었습니다. 언니가 입던 블라우스와 형부의 셔츠가 한날 한시에 얽혀 있었다는 증거. 그런데 왜 형부는 이걸 숨겼던 걸까요? 저는 다시 옷장을 열었습니다. 언니의 유품 상자 속 낡은 다이어리 사이에 봉투 하나가 더 들어 있었습니다. 겉면에는 제 이름이 쓰여 있었습니다. 손끝이 떨려왔습니다. 그 봉투를 열자 짧은 쪽지가 나왔습니다. 내가 나와 다르게 살아주길 바란다. 부탁한다. 언니의 글씨였습니다. 저는 한참 동안 그 문장을 바라봤습니다. 처음 봉투 속 쪽지에서는 너를 부탁한다였는데 이번에는 다르게 살아주길 바란다였습니다. 같은 부탁이라는 단어였지만 의미는 전혀 달랐습니다. 형부는 제 표정을 보고 다가왔습니다. 무슨 걸 보셨습니까? 저는 쪽지를 들고 말했습니다. 언니가 남긴 진짜 부탁은 제가 언니와 같지 않게 살아달라는 거였어요. 언니처럼 억눌리며 살지 말라는 거였다고요. 제 목소리는 울먹였지만 동시에 단단했습니다. 형부는 깊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당신 언니는 늘 저와 부딪혔습니다.
제 방식이 차갑다고 했지요. 하지만 저는 지키려 했습니다. 그 선을 넘어서는 순간 모든 게 무너질 것 같았으니까. 저는 눈을 들어 형부를 바라봤습니다. 그 선 정말 언니 때문이었나요? 아니면 두려움 때문이었나요? 그의 눈빛이 잠시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그 흔들림 속에 저를 비추었습니다. 저는 그 눈빛이 두려움과 동시에 욕망이라는 걸 알아차렸습니다. 밖에서는 다시 발자국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창문을 열자 이웃이 휴대폰을 귀에 댄 채 서 있었습니다. 어제와 달리 이번엔 웃지 않았습니다. 대신 낮게 중얼거리는 입술이 보였습니다. 그날 병실 문 앞에서 난 있었다. 저는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언니의 병실, 닫힌 문, 떨어진 단추, 그리고 지금까지 이어지는 소문. 퍼즐 조각이 맞춰지는 듯 했지만 동시에 더 큰 미궁이 열렸습니다. 형부는 제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손바닥의 온기가 등뼈를 타고 내려왔습니다. 믿어주십시오. 언니가 원한 건 당신의 자유였습니다. 저는 그 자유를 빼앗을 수 없습니다. 그 말은 저를 지키겠다는 선언처럼 들렸지만 동시에 제 마음을 더 흔들었습니다. 자유를 원한다면 지금 이 순간의 욕망도 자유일까요? 저는 눈을 감고 속삭였습니다. 그럼 저도 선택하겠습니다. 언니와 다르게. 하지만 이 선택이 우리를 어디로 데려갈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겠죠. 형부의 손끝이 떨렸습니다. 가까워진 호흡이 거실의 공기를 달궜습니다. 그러나 그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 앞에 선 사람은 놀랍게도 형부의 회사 동료였습니다. 그의 손에는 사진 몇 장이 들려 있었습니다. 이걸 보셔야 합니다. 그냥 소문이 아닙니다. 그날 병원 CCTV 일부가 남아 있었어요. 사진에는 희미하게 찍힌 병실 앞 복도가 보였습니다. 어렴풋한 두 사람의 그림자가 겹쳐 있었고 바닥에 반짝이는 작은 물체 하나가 찍혀 있었습니다. 단추였습니다. 저는 무릎이 풀려 주저앉았습니다. 언니의 죽음, 형부의 침묵, 이웃의 시선, 전 남편의 협박 모두가 단추라는 작은 증거에 묶여 있었습니다. 형부는 사진을 뚫어지게 바라보다가 낮게 말했습니다. 이제는 숨길 수 없겠군요. 그 목소리에는 후회와 결심이 동시에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쪽지를 가슴에 꼭 쥐었습니다. 언니의 글씨가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다르게 살아라. 그 다름이 금기의 길이라 해도 이제는 멈출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회사의 동료가 건네준 사진을 본 순간부터 집안의 공기는 바람 빠진 풍선처럼 팽팽하게 가라앉았습니다. 병원 CCTV 사진 속 희미한 그림자와 바닥의 작은 단추는 더 이상 우연이라고 말할 수 없는 증거였습니다. 그날 밤 초인종이 다시 울렸습니다. 형부가 문을 열자 어제의 이웃이 서 있었습니다. 그는 이번엔 아예 봉투를 들고 있었습니다. 안에는 인화된 사진 몇 장이 들어 있었고 그는 제 손에 억지로 쥐어주었습니다. 이제는 숨길 수 없을 겁니다. 제가 본 걸 모두 말할 수도 있지만 그러고 싶지 않습니다. 대신 조건이 있죠. 그의 눈빛은 차갑게 빛났습니다. 당신이 원한다면 이 사진은 세상에 나오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대가를 치르셔야겠죠. 저는 숨이 막혀 봉투를 열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언니의 병실 앞 형부의 실루엣이 선명히 찍혀 있었고 그 옆에 흐릿하게 제 그림자가 겹쳐 있었습니다. 바닥엔 역시 단추 하나가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형부는 사진을 낚아채듯 가져갔습니다. 이건 불법입니다. 당신, 이걸 어디서 구한 겁니까? 이웃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출처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사람들이 진실이라고 믿게 되는 그림이죠. 그 순간 현관 뒤쪽에서 또 다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전 남편이었습니다. 맞는 말이야. 진실이 뭐냐보다 사람들이 믿는 게 진실이지. 두 사람이 동시에 나타났다는 사실에 저는 온몸이 굳었습니다. 이웃과 전 남편이 서로를 알고 있었다는 듯 교묘히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형부가 그들 사이에 섰습니다. 당신들 무엇을 원하는 겁니까? 이웃이 먼저 대답했습니다. 쉽습니다. 돈이든 아니면 당신의 명예든 선택은 자유입니다. 전 남편이 이어서 속삭였습니다. 내가 원하는 건 간단해. 내 동생이 다시 내 옆에 오는 거. 그러면 나는 아무것도 본 적 없다고 말하지. 그 순간 제 안에서 뭔가 무너졌습니다. 그들의 협박은 단지 형부가 아닌 제게도 겨눠져 있었습니다. 며칠 뒤 회사 동료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당신 알아야 할 게 있습니다. 형부님 예전에 사고가 있었습니다. 공장에서 안전장치가 풀려 큰 부상을 당할 뻔한 일이 있었는데 그때도 이상하게 단추 하나가 증거로 남았다고 하더군요. 그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때도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우연이라고. 하지만 우연이 반복되면 더 이상 우연이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수화기를 쥔 손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형부의 과거와 지금의 사건이 단추라는 작은 물체로 이어져 있었습니다. 이웃의 협박, 전 남편의 압박, 회사 동료의 증언까지 모든 게 점점 벽처럼 저를 둘러쌌습니다. 밤이 깊자 형부는 제 앞에 앉아 낮게 말했습니다. 이제 더는 막을 수 없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진실을 말하지 못합니다. 그 진실이 당신을 더 아프게 할 테니까요. 저는 눈물이 차올라 속삭였습니다. 형부 언니가 남긴 부탁은 제가 자유롭게 살라는 거였어요. 그런데 저는 지금 그 부탁조차 짐처럼 느껴집니다. 당신 곁에 있는 순간마다 자유가 아니라 더 깊은 굴레 같아서요. 형부는 제 손을 잡았습니다. 손끝이 떨리고 있었지만 그 떨림이 오히려 제 심장을 더 세차게 흔들었습니다. 그 순간 창밖에서 카메라 플래시가 번쩍였습니다. 커튼 사이로 스며든 강렬한 빛은 누군가가 이미 이 순간마저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었습니다. 저는 알았습니다. 방어선은 이미 무너졌습니다. 이제는 그 누구도 안전하지 않았습니다. 창밖에서 터진 카메라 플래시는 단순한 불빛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가 우리의 모든 순간을 기록하고 있다는 선언 같았습니다. 형부는 굳은 얼굴로 커튼을 닫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증거는 세상 어딘가에 남았고 그 빛은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이었으니까요. 며칠 뒤 회사 동료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서류 봉투를 들고 있었습니다. 검증 결과가 나왔습니다. 블라우스 단추와 형부님의 셔츠 단추가 동일한 세트였습니다. 심지어 실밥에 묻은 섬유까지 일치합니다. 하지만 더 충격적인 건 두 옷의 섬유가 같은 날이 아닌 서로 다른 날에 섞였다는 겁니다.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두 번의 시간이 한 번의 증거로 겹쳐져 있었다는 말. 언니의 마지막 날만이 아니라 그 전에도 어쩌면 이후에도 무언가 있었다는 뜻. 형부는 봉투를 받아들더니 손이 떨렸습니다. 그건 잘못된 분석일 겁니다. 그러나 동료는 단호했습니다. 과학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이 증거가 언론에 흘러들어가면 어떻게 되느냐는 겁니다. 그 순간 현관에서 또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이번엔 이웃이었습니다. 그는 카메라를 들고 있었습니다. 여기 멋진 사진이 있죠. 기사로 내보내도 되고 아니면 우리가 거래를 해도 되고. 그는 의도적으로
카메라 메모리 카드를 꺼내 흔들었습니다. 선택은 당신들 몫입니다. 돈으로 막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다른 방식으로? 저는 견딜 수 없었습니다. 왜 우리를 이렇게 몰아붙이는 거예요? 대체 뭘 원하냐고요? 이웃은 피식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단추 하나가 진실을 말해주니까. 난 그 단추를 잡은 사람이고 당신들은 들킨 사람들이죠. 형부가 한 발 나섰습니다. 그만하시죠. 당신이 본 건 그림자일 뿐입니다. 진짜는 아직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확신보다 피로가 묻어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책상 위에 2개의 단추와 쪽지를 늘어놓았습니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언니가 원한 건 정말 제가 자유롭게 사는 걸까? 아니면 제가 형부 곁에 남는 걸까? 형부는 제 앞에 앉아 조용히 말했습니다. 당신이 원하는 답을 선택하세요. 저는 감당하겠습니다. 어떤 길이든. 그의 눈빛에는 포기와 갈망이 동시에 얽혀 있었습니다. 저는 손바닥 위 단추를 굴렸습니다. 둥근 금속이 탁자 위에서 구르며 작은 소리를 냈습니다. 그 소리는 병실의 정적, 복도의 그림자, 카메라 플래시, 모든 순간을 한꺼번에 떠올리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휴대폰에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발신인은 알 수 없었습니다. 단 한 줄만 적혀 있었습니다. 마지막 단추를 찾았습니다. 심장이 멎는 듯 했습니다. 마지막 단추라니. 우리가 모르는 단추가 더 있다는 말. 그 단추는 어디에, 누구의 손에 있는 걸까요? 저는 단추를 손에 움켜쥔 채 속삭였습니다. 이제 끝이 아닐 수도 있겠네요. 오히려 시작일지도 몰라요. 형부는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 시작이 우리를 어디로 데려가든. 그의 눈빛은 두렵고도 간절했습니다. 방 안의 공기가 무겁게 흘렀습니다. 두 사람의 침묵 사이로 단추 하나가 증거처럼 빛나고 있었습니다. 휴대폰 화면에 뜬 짧은 문장, 마지막 단추를 찾았습니다. 그 글자는 눈앞에서 번져 흐려질 정도로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곧장 형부를 바라봤습니다. 그는 한동안 말이 없었고 대신 고개를 떨군 채 주먹을 움켜쥐었습니다. 다음 날 언니의 유품 상자를 다시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아직 열어보지 못한 서류철이 하나 있었습니다. 봉투 겉면에는 혼자 있을 때 열어라라는 언니의 글씨가 있었습니다. 심장이 세차게 뛰는 소리를 들으며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이혼 서류가 들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보니 법적으로는 효력이 없는 미완성 문서였습니다. 더 놀라운 건 맨 끝 장에 적힌 글씨였습니다. 이혼을 하지 않는 대신 내 동생을 자유롭게 해달라.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언니는 이혼을 준비했지만 끝내 하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저를 언니와 다르게 살게 해달라는 어쩌면 금지된 부탁을 남긴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작은 USB 하나가 더 들어 있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컴퓨터에 꽂자 화면에 언니의 영상이 떠올랐습니다. 병실 침대에 앉은 언니가 카메라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걸 보는 건 아마 내일 거야. 내 동생. 그리고 당신. 언니는 힘겹게 숨을 몰아쉬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나는 알았어. 내 곁에 있는 사람이 내게 마음을 주고 있다는 걸. 처음엔 질투였고 나중엔 체념이었어. 하지만 마지막 순간에 나는 그 마음이 너를 지켜줄 수 있기를 바랐어. 언니의 눈가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러니 죄책감에 묶이지 마. 너는 나와 달라야 해. 부탁이야. 영상은 거기서 끊겼습니다. 저는 의자에 주저앉아 울음을 삼켰습니다. 언니가 남긴 마지막 메시지. 그것은 형부에게도 제게도 족쇄이자 동시에 해방이었습니다.
형부가 천천히 다가와 제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이제 알게 되셨군요. 제가 왜 그동안 침묵했는지. 언니가 원한 건 우리를 막는 게 아니라 우리를 허락하는 거였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떨렸습니다. 저는 눈물을 닦으며 속삭였습니다. 그럼 이 모든 건 금기가 아니라 언니의 선택이었나요? 언니가 우리를 남긴 건가요? 형부는 눈을 감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그렇게 보지 않겠지요. 그래서 저는 끝까지 막으려 했습니다. 단추 하나가 떨어질 때마다, 흔적이 남을 때마다 그는 주머니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안에는 마지막 단추가 들어 있었습니다. 이게 마지막입니다. 언니가 손수 달아준 마지막 단추. 그날 병실에서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누구도 주워가지 않았습니다. 제가 숨겼습니다. 저는 손끝으로 그 단추를 만졌습니다. 차가운 금속은 언니의 체온이 사라진 자리를 대신하는 듯 했습니다. 이 단추가 언니의 마지막 증거이자 마지막 허락이군요. 제 목소리는 흔들렸지만 동시에 묘한 해방감이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창밖에서는 또다시 플래시가 번쩍였습니다. 이번에는 더 가까웠습니다. 창문 유리에 선명하게 비친 실루엣. 이웃이었는지, 전 남편이었는지, 혹은 또 다른 사람이었는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단 한 가지 분명한 건 우리의 진실이 더 이상 우리만의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저는 단추를 손바닥에 쥔 채 속삭였습니다. 언니, 저는 이제 선택을 해야겠지요. 죄책감에 묶여 살 것인지, 아니면 언니가 바란 대로 다르게 살 것인지. 형부는 제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당신의 선택이 곧 우리의 삶이 될 겁니다. 침묵 속에서 단추 하나가 은빛으로 빛났습니다. 그 빛은 무거운 족쇄이자 동시에 새로운 시작의 불씨 같았습니다. 마지막 단추를 손바닥에 쥔 채 저는 밤새도록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언니의 영상, 미완성 이혼 서류, 그리고 형부의 침묵까지 모든 퍼즐이 맞춰진 듯 했지만 동시에 더 큰 공백이 생겼습니다. 진실은 드러났지만 선택은 여전히 제 몫이었습니다. 새벽 형부는 제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숨기지 않았습니다. 죄책감과 갈망, 두려움과 용서가 한꺼번에 뒤섞여 있었습니다. 당신이 원한다면 저는 여기서 멈추겠습니다. 하지만 원한다면 끝까지 함께할 수도 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습니다. 저는 단추를 책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둥근 금속이 탁자 위를 구르며 작은 소리를 냈습니다. 그 소리는 언니의 목소리 같기도 하고 이웃의 속삭임 같기도 했습니다. 모든 것이 한순간에 겹쳐 들렸습니다. 형부, 언니가 말한 다름이란 게 뭘까요? 언니와 달리 자유롭게 사는 것, 그게 정말 당신 곁에 있는 걸 의미할까요? 아니면 완전히 떠나는 걸까요? 제 목소리는 떨렸지만 안에서는 불길처럼 번지고 있었습니다. 형부는 제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답은 당신만이 알 겁니다. 저는 어떤 길이든 감당하겠습니다. 그때 창밖에서 다시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이번에는 더 가까이, 바로 창문 앞에서 이웃의 그림자가 분명히 비쳤습니다. 동시에 휴대폰에 또 다른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진실은 이미 퍼지고 있습니다. 저는 웃음과 눈물이 동시에 터져나왔습니다. 결국 진실은 우리가 감추려 해도 다른 사람들의 손에서 흘러나가고 있었습니다. 이제 남은 건 제가 어떤 얼굴로 그 진실을 맞이하느냐였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형부를 바라봤습니다. 만약 우리가 함께한다면 세상은 우리를 죄인이라 부를 거예요. 하지만 떠난다면
평생 후회할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형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 떨림이 마지막 단추의 차가움과 겹쳐졌습니다. 저는 카메라를 향해 마치 누군가가 이 모든 이야기를 지켜보고 있다는 듯 말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금기를 넘어 사랑을 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자유라는 이름으로 떠나시겠습니까? 짧은 침묵 뒤 저는 덧붙였습니다. 끝까지 지켜봐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의 선택이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알림을 눌러주세요. 이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으니까요.